아직도 AI에 리서치와 보고서 초안만 맡기시나요? AI에 어떤 일을 시킬지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업무의 임팩트를 높이는 AI 레버리지 전략 실습 강좌, 의사결정의 밀도를 높이는 입체적 보고서 작성 방법, 전략의 퀄리티를 높이는 전략 옵션 생성 방법. 자세한 사항은 댓글창을 확인하세요. 광통신은 오래됐어요. 그렇지만 이 가까운 칩 사이에도 전부 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지금 갑자기 컨센서스가 된 거예요. 빛은 갈 때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광섬유로 갈 때 광은 원리적으로 에너지 제로예요. 데이터 센터 예를 들면 빛으로 바꾸면 전체적으로 약 30-40% 에너지가 절약되지 않을까? 실리콘 포토닉스가 미래의 기술이다. 지금 현재 가장 이제 주목받는 회사의 TSMC가 실리콘 포토닉스 좋은 구조를 제안했고, 그런데 광을 잘 패키징하면 기회가 있어요. AI 반도체의 2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1막이 GPU 확보 경쟁이었다면 2막은 연결입니다. 그래서 요즘 광통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실리콘 포토닉스가 이 AI 시대의 2막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가 GPU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이 되면서 전력 소모와 또 데이터 이동, 저장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이제 병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 포토닉스는 단순한 반도체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AI 시대의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찌감치 이러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주목하신 분 모셨습니다. 박영선의 테크토크, 서울대 교수를 역임하시고 하이닉스 메모리 연구소장, 또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장, 그리고 현재는 라이펙 기술 마케팅 책임력을 맡고 계신 박영준 전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반도체 업계에서 요새 이제 광통신 이 얘기가 정말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실리콘 포토닉스와 광통신, 실리콘 포토닉스가 광통신의 한 부분이다. 여기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전자 그리고 광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적인 설명을 하면 광통신 실리콘 포토닉스를 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광통신은 오래됐죠. 전체 전자 시스템을 보면 계산하는 거, 다음에 칩들끼리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보드라고 하는 모듈이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 계산 등을 하고, 다음에 그걸 이제 우리 집까지라든지 빌딩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그 보내는 건 다 광으로 해왔어요. 우리 지금 보는 스튜디오에도 보나마나 광섬유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정보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광통신은 오래된 거고요. 그런데 실리콘 포토닉스에 주목하는 거는 이제 AI죠. 결국 AI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칩과 칩, 아주 가깝죠, 그죠? 칩과 칩, 혹은 모듈과 모듈 사이에 디지털 신호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까지는 다 구리선으로 통하잖아요. 네. 그 구리선으로 전부 잘 해왔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AI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속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속도라고 하면 GPU와 메모리, HBM, 다음에 그 사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모듈에서 다른 모듈과의 모듈이 PCB 식판같이 생겼잖아요. 그 식판이 쭉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 식판과 식판, PCB 사이에 통신, 비교적 몇십 센치밖에 안 되지만 그거를 전자가 구리를 통해서 하는 그 속도를 지금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광통신은 오래됐어요. 그렇지만 이 가까운 칩 사이에도 전부 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지금 갑자기 컨센서스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가까운 거리에 광통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통 광통신은 수십 킬로, 수 킬로, 심지어 수천 킬로 가는 걸 광통신이라고 하는데, 광송신이라고 할까? 그 신호의 가까운 거리. 광전송. 전송, 맞아요. 네. 정확해요. 광전송을 하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전통적인 광통신에서 쓰던 방법인데, 최근에 실리콘 포토닉스가 더 합당하고 나은 방식이 아닐까? 속도 면에서, 안정성 면에서, 혹은 가격 면에서 앞으로 실리콘 포토닉스가 더 나은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실리콘 포토닉스는 어떤 건지? 실리콘 포토닉스니까 기본적으로 실리콘 칩이에요. 겉으로 보면 GPU 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칩이지만 반도체 칩이에요.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하죠. 종래 광통신은 실리콘 포토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뭘 이용하냐면 레이저
빛을 이용해요. 목표는 레이저 빛이 광섬유를 통해서 멀리 가면 광통신이죠. 광 전송은 가까운데 심지어 뭐 수미리, 칩과 칩 사이의 수미리도 광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요가 뭐 엄청나다는 걸 예측할 수 있죠. 모든 데서. 거기에 빛의 전기 신호를 싣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실리콘 포토닉스는 뭘 받냐 하면 빛을 받아요. 거기는 신호가 없죠. 그걸 우리가 CW 레이저라고 그래요. 그냥 켜져 있는 레이저. 아무 신호가 없는데 그냥 켜져 있는 레이저 빛을 실리콘 칩이 받아서 나오는데 그 사이에서 디지털 신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그냥 빛이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디지털 신호가 실린 10, 10, 뭐 10 이런 빠른 신호를 가진 빛을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변환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어떻게 변환을 합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신호가 없는 광을 받아서 전기 신호를 받아서 디지털 신호를 바꾸는 전기 신호는 어디서 오겠어요? GPU, NPU, TPU 이런 이제 AI 반도체에서 당연히 오겠죠. 네. 그걸 받아서 광으로 바꾸는 그런 건데 이제 지금까지의 종래의 방식은 레이저 자체의 모듈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저가 조그만 요만한 뭐 조각이잖아요. 그게 빛을 발하잖아요. 그 레이저에 직접 전기 신호를 가해요. 그럼 그 레이저가 똑똑한 거지. 그래서 모듈레이션 시그널을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주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통신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아주 짧은 거리의 전송이죠. 종래의 레이저로 하자 이렇게 하는 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게 메이저죠. 레이저 만드는 사람이 그 안에 어떤 구조를 넣어서 전기 신호를 받으면 디지털 신호가 광에 실리도록 그걸 레이저 자체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를 넣는다는 게 어떤 구조를 넣는 건가요? 굉장히 자세히 물으시네요. 좋아요. 실리콘 포토닉스도 같은 원리니까 그걸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실리콘 포토닉스는 실리콘인데 레이저는 그냥 보통 레이저를 받는 거죠. 신호가 안 실린. 그 레이저 빛이 실리콘 위에 조그만 이런 대롱이 있는데 그걸 만드는 건 쉬워요. 실리콘에서. 그걸 웨이브 가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웨이브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이드해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전기 신호를 가해주는 거예요. 10를 가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PN 다이오드가 들어있어요. PN 다이오드. 거기에 1이 걸리면 전기 신호가 스테이트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0이면 꺼지죠. 예를 들어서. 그럼 빛이 지나가다가 반도체 소자인 PN 다이오드에 이제 뭐 켜지고 꺼지고 하면 전자 숫자가 뭐 변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변하는 것 때문에 빛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껐다 켰다를 그냥 뭐 수억 번을 하는 그런 과정인가요? 수백억 번 하죠, 요즘은. 네. 1기가가 10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수백억 하고 싶으니까, 수백 기가 하고 싶으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천억 정도 하는 거죠. 우리 지금 개발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원리는 빛을 내는 레이저에 PN 다이오드 같은 걸 같이 이렇게 형성을 시켜주고 레이저가 나올 때 그 PN 다이오드 같은 곳에 양쪽에 전기 신호를 가해주면 레이저 자체가 1010의 데이터를 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의 광통신의 가장 핵심입니다. 실리콘 포토닉스도 원리는 똑같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외부에서 레이저 신호가 없는 CW 레이저를 받아서 그냥 빛이죠. 그걸 가이드 시켜서 실리콘 칩 위에 거기에 존재하는 반도체 소자인 PN 다이오드에 걸어진 전압에 의해서 이 빛이 영향을 받아요. 빛이 가다 보니까 전자가 많이 있네? 그러면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전자가 없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그 변화를 디지털 신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전자에서 광자로라는 표현이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빛이 물로 들어가면 좀 달라지죠. 그 물이 반도체 소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없던 광이 생겨서 광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광은 지나가는데 반도체 소자, 실리콘 포토닉스 위에 있는 그 소자에서 조금의 변화, 뭐 전자가 있냐 없냐 이런 거죠. 그 변화 때문에 빛이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를 신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PN 다이오드를 작게 만들면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실리콘 포토닉스. 그러면 왜 AI가 발전할수록 이 실리콘 포토닉스의 기술이 더 주목받고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레이저는 비싸요. 레이저에 모듈레이션까지 넣으면 비싸지고 저는 실리콘 포토닉스의 반쯤 되는 팬이지 반드시 저는 실리콘 포토닉스가 전부 지배할 것이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장점은 실리콘이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경험이 많잖아요. 실리콘은 망가지지 않죠. 스마트폰도 뭐 10년도 심지어 쓰잖아요. 고장이 안 나죠. 빛의 가장 결점을 이야기하면 잘 망가져요. 빛은
천방지축이에요. 전자는 그냥 잘 간다고요. 근데 빛은 굉장히 어려워요. 고장이 나면 전체가 망가지죠. AI 시스템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 포토닉스가 조금 더 안정된 빛에다가 신호를 싣는 수단이다. 모듈레이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두 번째 뭐예요? 실리콘은 싸잖아요. 레이저는 실리콘으로 안 만들거든요. 뭐 반도체지만 비싼 반도체거든요. 또 상대적으로 잘 고장나고 사람들이 실리콘 포토닉스를 오히려 AI 반도체 곁에 바로 둠으로써 고장도 안 나고 상대적으로 싸고 그런 좋은 기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빛의 신호를 0101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이 데이터를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칩과 칩 사이에 그 전달을 하는데 그럼 칩과 칩 사이에 이 실리콘 포토닉스에 또 다른 칩이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실리콘 포토닉스가 칩이죠. 여태까지 반도체 역사를 보면 실리콘 포토닉스가 미래의 기술이다, 연결 기술이다. 40년 됐어요. 그러니까 실리콘 포토닉스는 기술하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 오래된 기술이고 친숙하죠. 사회에서는 거의 처음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게 메이저 기술로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우선 칩과 칩 사이에 이제 전기로 가는 거를 끊어내고 중간에 칩을 또 넣어야 되잖아요. 빛으로 변환을 위해서. 그다음에 변환된 빛을 다시 전기 칩이 받아야 되죠. 그럼 역 변환을 또 해야 되죠. 디모듈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 구리선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연결만 하면 전기는 그냥 가니까 전자는. 근데 빛으로 바꾸는 거는 중간에 끊어야 돼. 그래서 그걸 변환시키는 칩을 하나 심어야 되고요. 광섬유를 통해서 옵니다. 그걸 다시 받아서 전기 반도체 칩이 알아먹고 이용할 수 있게 바꾸는 칩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 두 개를 트랜스미터 리시버라 그래요. 합해서 트랜스미터라 그래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오버헤드겠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그렇게 됐냐 하면 AI 시대에 그걸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이 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비록 오버헤드가 있지만 실리콘 포토닉스를 넣어야 되겠다. 지금 제대로 안 넣으면 AI의 고객이 필요로 하는 그 속도를 만족하는 IT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심각하면 기술은 들어오는 거죠. 한 3, 40년 동안 해서 실리콘 포토닉스 비주류죠. 비주류가 지금은 드디어 주류가 된다는 건 의심이 없는 건 틀림없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실리콘 포토닉스만이 솔루션이 아니잖아요. 종래 레이저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복잡성으로 이야기하면 레이저에 모듈레이션 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죠. 실리콘 포토닉스는 칩에 그런 걸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경험도 레이저에 모듈레이션을 싣는 거가 훨씬 더 경험이 많이 쌓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두 진영이 지금은 이제 상호 보완도 하지만 극렬하게 지금 경쟁하고 있는 그런 판국이죠. ASML이 그 만든다는 EUV 장비가 이게 바로 그 빛을 이용해서 뭔가를 막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전자칩을 만들기 위한 장비. 전자칩이 두 가지 하죠. 하나는 트랜지스터를 잘 만드는데 작게 만들어야지 많이 넣고 스피드도 빠르죠. 그걸 하기 위한 것이 ASML 장비. 그 ASML 장비에서 사용하는 그 빛하고 지금 이 실리콘 포토닉스가 칩하고 칩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빛하고가 원천적으로는 같은 거지 않습니까? 원천은 똑같죠. 형광등 빛이나 레이저 빛이 같죠.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빛이죠. 그러니까 ASML이 요구하는 빛은 그 파장이 아마 한 5, 6나노 정도. 파장이 이런 한 주기잖아요. 한 파의 길이가 아마 수나노 정도. 그러니까 정말 짧은 거죠. 엑스레이보다는 좀 길어요. 그러나 그런 레이저 빛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필요하죠. 왜냐하면 작은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ASML에서 원하는 레이저하고 지금 이제 통신에서 쓰는 레이저는 파장이 얼마쯤 돼요? 뭐 수백 나노에서 한 1300나노, 뭐 1500나노.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나게 긴 레이저지만 완전히 다른. 왜 아무나 ASML을 못 만드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레이저를 못 만들어서 그래요. 유럽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리콘 포토닉스를 쓰면 또 그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원리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래에 이제 구리를 통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우선 속도가 느린 것이 문제니까 빛으로 무조건 바꿔야죠. 근데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긴 거리를 구리를 달리면 엄청난 열이 나요. 그러니까 칩에 트랜지스터만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구리에 전기가 흐른다는 자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철탑에서 전력망해서 올 때 그 엄청난 열이 나서 오면서 이미 전기를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에너지를 잃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흐르지 않고 디지털 1010로 바뀌면 거기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빛으로 바꾸면 빛은 갈 때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우리 빛 여기 지나갈 때 에너지 소모 여기 공기를 뜨겁게 하지 않잖아요. 유리로 갈 때도 마찬가지 광섬유. 그래서 광섬유로 갈 때 광은 원리적으로 에너지 제로예요. 따라서 뭘 따지냐 하면 길게 가면 무조건 이익이죠. 광으로 가는 게. 그래서 광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짧은 거리에서 실리콘 포토닉스를 넣으면 한번 모듈레이션에서 광이 지나가게 되면 에너지를 안 쓰지만 그놈 자체에 에너지 소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리콘 포토닉스가 혹은 레이저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이익이냐 하는 걸 따지는데 지금과 같이 높은 고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실리콘 포토닉스 혹은 레이저 모듈레이션을 쓰는 쪽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예를 들면 빛으로 바꾸면 전체적으로 약 30-40% 에너지가 절약되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경쟁력이 생기겠는데요. 그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고속이 돼서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고객이 만족하는 것이 1번이에요. 아무리 전력이 많이 들어도. 그래서 광으로 가는 건 필수 마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덤으로 오는 게 전력까지 잘 할 수 있다. 그럼 현재 이 실리콘 포토닉스를 집어넣어서 나온 제품이 있습니까? 실리콘 포토닉스 제품이 꽤 오래됐고요. 지금까지는 절대 지존이 인텔이에요. 상당 수준의 대량 생산에 성공해서 아마 수십 년 쭉 공급을 했는데 지금 이야기 드린 전송은 아니고 대부분 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에 응용이 실제로 되어 왔어요. 실리콘 포토닉스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하면 광송신 AI에서 근거리 광통신은 이제 지금 시작이라고 맞죠. 데이터 센터 짓는 사람들이 광을 넣는 건 굉장한 모험이거든요. 넣는 건 되죠. 그러나 중간에 고장나면 그걸 어떻게 고쳐요. 그다음에 조립을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디테일한 엄청난 기술적인 난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이라고 이야기. 그러면 그 젠슨항이 자랑하는 블랙웰 뭐 이런 데 들어갔다는 NV링크라고 엄청 자랑했었잖아요. 그 NV링크에는 아직 실리콘 포토닉스는 안 들어간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NV링크는 칩과 칩 사이에 통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구리죠. 네. 전송의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GPU에 가장 적합한 전송 방식이고요. NV링크는. 네. 그것도 빛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근데 NV링크 형태로 디지털 시그널을 보내는 방식이고요. 그 외에도 뭐 PCI 익스프레스라든지 요새 뭐 칩렛 해서 UCI라고 더 개방된 전송 방식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기술적인 경쟁도 하고 상호 보완하고 하는 거죠. 지금은 아직 광이 시작되는 단계 정도로 기술은 상당히 익어가고 성숙하는 편이지만 그게 시스템에서 실제로 채택하는 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 실리콘 포토닉스 분야에서 현재 가장 앞선 기업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먼저 해서 통신 쪽에 넣고 또 하는 거는 이제 인텔이 가장 앞서는데요. 기술의 디테일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yield드, 실리콘 포토닉스도 뭐 100개 만들면 100개 다 성공해야 되는 yield가 중요하잖아요. yield에서 조금 어려운 구조예요. 기술적으로는 좋은데. 그래서 인텔의 방식이 광 전송에 쓰일 가능성은 아주 작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발주자들 이제 그런 걸 다 보고 또 실리콘 포토닉스 만드는 자체가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가장 이제 주목받는 회사의 뭐 TSMC가 실리콘 포토닉스 좋은 구조를 제안했고. 그러니까 패키징 단계에서 TSMC가 이거를 이미 채택을 했군요. 상당 수준 데모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전체 경쟁 구조고 요즘은 AI 포함해서 기술이 대형화되잖아요. 경쟁이 한 회사 경쟁이 전혀 아니거든요. 풀 스케일 경쟁이잖아요. TSMC가 전기 반도체 칩을 잘 하고 잘 패키징해서 이제 지금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근데 지금 광을 넣으려면 어떻게 넣는 것이 좋을지 이걸 누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SMC가 잘하겠죠. 왜냐하면 광은 전기를 잘 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객이잖아요. 고객이 실리콘 포토닉스 칩을 어디에 넣으면 가장 여러 가지 조립도 쉽고 뭐 고장났을 때 바꾼다든지 등등 또 신호를 가장 왜곡 없이 잘 보내는데 가장 좋은 방식일까를 판단하는 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TSMC의 그런 방식을 쿠프
시스템이라고 말해요. 그것도 꽤 오래 됐는데 좋은 구조예요. 당연히 그러한 전체를 공급하는 정도의 함대를 이끄는 회사에서 실리콘 포토닉스를 하면 고객이 좋아하겠죠. 하이퍼스케일, 그게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든지. 그런 하나의 중요한 공급원으로서 삼성을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삼성도 실리콘 포토닉스의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건 지금은 아니지만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고 전체 AI 시스템에서 실리콘 포토닉스가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를 잘 판단하고 고객에게 그 공급할 수 있는 그 경쟁력 있는 회사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기술이 오래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이 여기에 주목하신 지도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저희는 이제 라이팩이니까 그야말로 빛을 패키징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새로 스타트업을 차리신 거죠. 오랫동안 이 기술에 주목을 하시다가 저는 이제 실리콘 반도체를 했고 또 메모리, 라직 회로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만드느냐 그런 걸로 학생을 길러왔죠. 실리콘 포토닉스는 그 말 그대로가 매력 있는 칩이잖아요. 실리콘에 빛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많은 인재들이 실리콘 포토닉스로 박사를 따고 했어요. 잡이 많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인재가 아주 많아요. 제가 주목한 거는 패키징이 중요해요. 레이저 만드는 회사가 많아요. 그런데 광을 잘 패키징하면 기회가 있어요. 특히 전자하는 사람들은 광을 잘 몰라요. 광하는 사람은 전자하는 사람을 잘 몰라요. 지금 이야기하는 실리콘 포토닉스의 광은 전자하는 칩, 그 모듈이면 모듈의 이 자기들의 고객이거든요. 그 고객이 뭘 원하는지 모르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전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고 또 광도 좀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한 어떤 핵심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가 쓰는 패키징 방법이 반도체에서 가장 앞선 패키징 방법이에요. 그게 F4WLP라고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웨이퍼 형태로 칩을 조립해요. 근데 그 웨이퍼는 실리콘 웨이퍼가 아니고 EMC라고 하는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 좀 뜨거워지면 이렇게 물렁물렁해지는 거를 이렇게 부어서 웨이퍼 같이 만들어요. 겉으로 보면 웨이퍼죠.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하고 똑같아요. 12인치, 8인치 다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레이저도 들어가고 필요하다면 반도체 칩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GPU에서 명령을 받으면 그 칩이 그 레이저를 혹은 실리콘 포토닉스를 제어할 수 있는 그 연결을 반도체 기술로 해요. 광에서는 그 당시에는 응용되지 않고 반도체 칩을 쭉 안에 넣어서 빠르게 반도체 칩이 전송해야 되니까 거기에 반도체 기술로 메탈, 금속 라인을 연결해요. 반도체 기술로.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고 짧은 거리를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와이어 본딩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통적인 패키징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올 때였어요. 그 기술이. 그걸 F4WLP, Fan-out Level, Wafer Level Packaging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걸 딱 보고 광에 응용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교수님의 독자적인 아이디어이십니까? 그 당시에는 독자적이지만 또 잘 찾아보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들을 하고 한 논문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독자적인. 이게 몇 년도세요? 제가 퇴직을 2018년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17년, 16년 정도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제 만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HBM이 양산 막 들어가려고 하는 초기 때 그 시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HBM 자체도 될까 말까, 그게 필요할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잖아요. 했었던 때가 바로 그때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연하지, 왜 그때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지 생각하지만, 그때는 황당한 기술이죠. 어려운 기술이고.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